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뜬금없이 영상 하나가 올라와가지고 많이들 좀 당황해 하셨을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제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이미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이제 탑그레이드라는 회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인강을 찍었었죠. 또 그게 유료로 판매가 되는 거였는데 한 1년 정도 시간 동안 무료로 유튜브에 잠깐 공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해주셔서 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때 이제 무료로 올렸던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은 닫아놓은 상태예요. 그게 제 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저작권은 물론 저한테 있는 건데, 소유권은 회사한테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를 했다가, 이제는 회사의 사정상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무료로 올라와 있던 것이 내려오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방침이 왜 바뀌었냐? 당연히, 신규 강의가 촬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 강의를 촬영을 해가지고 새로 개편된 것을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그거를 잠깐 홍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신규 강좌를 어디서 들을 수 있냐? 이 신규 강좌는 탑그레이드 사이트가 아니라 에어클래스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다 검색창에 에어클래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사이트가 뜨게 되거든요. 그 사이트를 클릭을 하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되겠죠. 에어클래스 안에 사이트로 들어가면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창이 있어요. 다소 좀 이제 번거롭긴 하시겠지만 일단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까지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로그인까지 하셨으면은 메인 화면 맨 아래로 내리셔야 돼요. 살짝 길게 내리셔야 되는데 맨 아래로 내리시면은 제가 빨간색 네모칸 쳐놓은 곳 거기에 보시면은 코드 교환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인데 코드 교환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리고 이 창에다가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수강 목록 보기라는 칸이 또 뜨게 되죠. 자,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제가 화면에 딱 하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강을 하시면은 우측에 이렇게 목차가 나오고 아래쪽 하단에는 교재가 또 여기에 PDF 형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유료 콘텐츠긴 하지만 아직은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드 넘버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냐? 선착순 100분에게 선착순 100분에게 무료로 쿠폰을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제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신청 양식은 별도로 없고요. 그냥 멘트는 간단하게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바로 저쪽으로 보내주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 이메일은 제가 평소에 안 쓰는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순전히 목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저한테 질문사항이 있다던가 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요쪽으로 메일을 보내신다 하더라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아마 확인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거의 휴면 계정 있던 거 살려가지고 쓰는 거라서 평소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이 용도로 개설을 한 메일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선착순 100분에게 무료 쿠폰을 나눠 드릴 거니까요.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그냥 유튜브 댓글에다 다셔도 돼요. 제가 꼼꼼하게 항상 읽어보고 답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새로 신규 강좌 찍은 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홍보를 드리고요. 본래는 유료지만 지금 잠깐 반짝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내 안에 무료로 이제 공개를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선착순 100분에게 쿠폰을 이렇게 드릴 예정이니까 여기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뭐 지인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선착순 100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100분이 넘어가면은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맛보기로 1강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검 심화과정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냐? 바로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하면은 인류가 문자를 발명을 해서 기록으로 남긴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자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죠. 사실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문자가 발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문자 이전에도 사람들의 문명은 존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역사 기록의 이전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선사시대도 좀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 놓고 보면요. 크게 4개 시대로 나눠요. 먼저 첫째 구석기, 두 번째 신석기. 같은 석기인데 옛날 석기, 새로운 석기예요. 자, 같은 석기지만 그 석기를 정지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 이제 금속시대로 넘어가죠. 자, 그리고 철기. 지금도 철을 쓰는데? 뭔가 이상한데? 그죠? 네, 이상할 거 없습니다. 같이 철을 쓰는데 지금보다 상당히 초기 단계 형태의 철을 쓰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초기철기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이 시대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시대로 나뉘어지게 됐는데 하나하나 어떤 시대인지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옛날 석기라는 거죠. 이 구석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가 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찾아내가지고 도구화시켜서 쓰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좀 초보적인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뭐 갈거나 정제를 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집어 던져가지고 혹은 부딪혀가지고 깨트려져서 나온 그 조각을 그대로 활용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떼어져 나온 조각을 이용해서 썼다라고 해가지고 뗀석기라고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구석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여기 보시면은 기원전 70만 년 전이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BC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종종 보시게 될 단어인데 BC, 영어로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란 뜻이에요. 뭔가 좀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죠. 맞아요. 서양에서 정한 구분법이에요. 서양에서는 우리가 이제 석이라는 걸 쓰잖아요. 이게 서양식 달력인데 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눕니다. 그래서 0년 이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이 몇 년 그 뜻이고 0년 이전에도 인류 역사는 존재를 했었죠. 그 0년 이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Before Christ, 예수가 오시기 전, 예수가 온 날이 바로 0년이에요. 물론 뭐 실제로는 석이 4년인가 그렇다는데 계산을 좀 잘못했대요. 옛날 분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가지고 연도를 다 바꿀 수 없으니까 하여튼간에 0년을 그렇게 기준을 잡고 예수가 오시기 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0년이 되기 이전이라고 해서 기원전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까마득하게 옛날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0년이 되는 거고 거기서 다시 또 70만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기원전 70만 년 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BC라는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구분을 짓자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 한 개의 큰 석기를 여러 개 용도로 썼을 경우 하나 가지고서 다용도예요. 중기, 이제는 하나의 석기가 하나의 용도로 씁니다. 좀 세분화됐죠. 그리고 후기가 되면은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형태로 좀 많이 바뀌게 돼요. 슬슬 신석기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나누는 건요, 그냥 저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한검 시험 문제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이거나 혹은 뭐 경찰 공무원 시험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거 진짜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까다롭게. 하지만 한검에서는 그 정도 난이도까지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대략 나눈다더라 정도만 한번 딱 보고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험 공부는 선택과 집중이죠.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시면 좋아요. 물론 전기, 중기, 후기 구분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세요. 그런데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만 골라서 외우는 것이 좀 더 현명한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정말 뇌 용량이 범상치가 않다. 다 외울 수 있다. 하십시오. 그런 분은. 제가 그것까지 말리진 않습니다. 자, 이 구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구석기 시대는요, 아직 인류가 농사를 지을 줄 몰랐어요. 이 유치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동요에도 나오는 거. 근데 그거를 옛날 우리 이제 인류의 조상들은 처음에 누가 알았겠어, 그걸 갖다, 그죠? 잘 모르다 보니까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주요 산업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사냥, 채집, 어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냥, 짐승 잡는 거죠. 채집, 좋게 말하면 채집인데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예요. 어로는 물고기 잡이죠. 자, 그러면서 자연에서 그대로 캐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쓰다가 이제 생활도 어떤 식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냐면은 무리사회, 주로 이제 시족을 중심으로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고요. 아직 나라 그런 거 없었던 시절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냥을 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천에 사는 원시인들이 구석기인들이 사냥을 했어요. 근데 인천에서 먹을 게 다 떨어졌네. 어떻게 합니까? 김포로 이동해요. 김포에서 먹을 거 다 떨어졌네. 일산으로 이동해요. 일산에서 먹을 거 다 떨어졌네 하면은 다시 인천으로 왔을 때 대강 리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것이 떨어지면 새로운 지역으로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는 평등 사회입니다. 왜 평등 사회일 수밖에 없느냐? 중요한 건 그거죠. 사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서로 가족 구성원 간에 협동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이 세다는 이유로, 내가 강하다는 이유로 모든 걸 독차지하게 되면은 힘이 없는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죠? 도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주거는요, 당연하게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동 생활을 하니까 뭐 뻔하네요. 그죠?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참한 동굴을 찾아내서 가가지고 생활을 한다든가, 강가에다가 막집이 뭐냐면 막집에서 막집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가죽들 있죠, 그죠? 그런 거 가지고서 멀기설기 이렇게 텐트처럼 지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막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도 나름의 여가 생활을 했을 테니까 예술 활동을 했겠죠. 그 예술 활동 사실 뭘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동물의 뼈를 이용한 고래, 물고기, 조각품들, 나름 이제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유적지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외우실 수 있으시면은 외우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나 일단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어떤 거 알아두셔야 되냐면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하는 거는 연천 전공리,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구석기 시대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뭐냐면은 주먹도끼예요. 이게 왜 획기적인 발명품이 되냐면은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는 대부분 다 두 손으로 잡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먹도끼는 한 손으로 잡고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 주먹도끼를 잡고 한 손으로 비어 있으니까 이 빈손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얼마나 획기적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연천 전공리에서 주먹도끼가 출토됐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뭐 공주 석장리, 하여튼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거죠. 자, 그리고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흥수아이가 출토되었다. 이게 어린아이의 유골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왜 흥수냐면은 발견하신 분 성함이 흥자 숫자 되세요. 그래서 발견하신 분 성함을 따가지고 흥수아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 유골이 이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출토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릴 때 그렇게 단명을 했으니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장례를 정말 정중하게 매장을 했는데 그 슬픔을 표현한 흔적이 보여요. 최대한 평평한 돌 위에다가 이 흥수아이를 눕혀놓고 그리고 주변에 고운 흙과 꽃가루들을 뿌려놓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마 모르게도 이 시대 사람들도 가족이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한 슬픔을 표현을 할 줄 알았고 현대하고는 좀 있었겠지만 나름의 뭐가 있었다. 장례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구석기 시대의 도구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구석기 시대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라고 했었죠. 바로 뗀석기. 떼어져 나온 조각을 쓰기 때문에 뗀석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석기 시대에 나온 도구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 세 개 있죠.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주먹도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3개짜리. 이거 나오면 어느 시대다? 바로 구석기 시대다. 주먹도끼가 보면은 한 손으로 착 감겨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죠. 이게 정말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순배찌르개인데 이 순배찌르개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단계. 그 시대는 뭐 이제 또 중석기라고도 따로 그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 자, 그 과도기 단계가 되면은 이제 점점 자연환경이 오늘날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해집니다. 구석기 시대는 거의 뭐 빙하 시대죠. 맘모스, 우리가 흔히 이제 매머드라고 불리는 그 커다란 짐승들이 돌아다니던 시대에서 이제 어떤 시대가 오게 되냐면은 토끼, 여우, 다람쥐 이런 체구가 작은 동물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구가 작은 동물들을 이 주먹도끼 들고서 우가우가 하면서 따라가가지고 잡으려고 한다. 아, 잡히겠어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렇게 이음새가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나무 막대기 같은 걸 연결을 시켜서 뭘로 쓰는 겁니까? 뭐 작살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와 관련된 도구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신석기, 새로운 석기를 쓰는 거죠. 여전히 석기 시대예요. 새로운 석기를 쓰는데 기원전 8000년경입니다.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이 되었다. 자,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요. 정말 이제 중요한 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농경의 시작이었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농경이 시작되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너무 농사라고 하면은 쌀농사를 다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벼농사는 좀 나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고 아직은 이제 잡고기 중심이었어요. 뭐 조, 피, 수수 이런 것들 잡고기 중심이었고 이제 드디어 사냥에서 벗어나서 목축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선구적인 누군가가 생각을 한 거죠. 자꾸 물고기를 잡으러 다닐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서 기르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을 하게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사냥, 채집, 어로 등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다고 해서 이거 바로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이것은 병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풍요롭지 못하니까 보충을 하기 위해서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회를 놓고 보면요. 이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니까 당연히 어떤 생활? 정착 생활을 해야 되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정착 생활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부족사회. 이젠 조금 더 규모가 커져가지고 시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부족으로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은 구석기하고 마찬가지로 신석기 시대에도 평등 사회로 구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구석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리더 정도는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이제 연장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부족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리더의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신석기 시대의 주거 생활도 나름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거도 바뀌게 되죠. 뭐 동굴만 그렇게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름의 이제 집이 필요했는데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반지하 형태의 원형 움집을 짓고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반지하로 판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런 집단 같은 것을 엮어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죠. 아마 TV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움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강가나 바닷가 근처냐? 여기가 식수 구하기 쉽고 근처에 동물도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요 근처 주변에다가 반지하 형태로 살았다. 왜 또 반지하였냐? 아직은 벽을 쌓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땅을 반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움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술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 동물 모양의 조각, 칠해거리, 장신구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더라. 중요한 거는 이 신앙인데 이 신앙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요 삼총사 외워두셔야 되는데 토테미즘은 곰, 호랑이, 늑대 등 동물을 숭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류가 이제 정착 생활하고 목축을 하면서 가축을 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따금씩 마을로 이 동물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정확히는 맹수들이죠. 맹수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애써 키운 가축들을 물어가거나 혹은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인류가 이런 무시무시한 동물들을 상대로 싸워가지고 아직은 확실하게 이기지 못했던 시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요거밖에 없죠. 비는 수밖에 없어요. 비나이다. 제발 호랑이님께 비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재물을 바칠 테니까 저희 집 가축을 잡아가지 마시고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애니미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면서 제때에 비가 와줘야 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바람도 적절히 불어줘야 되고 햇볕이 내리칠 때는 화끈하게 내리쬐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연 물들을 향해서 빌기 시작합니다. 비나이다. 자, 이제 이런 말하는 사람 나오죠. 야, 너네가 빌면은 약발이 안 먹혀. 내가 빌면 잘 된다. 봐라. 하면서 무당과 주술사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샤머니잖아요. 그래서 샤머니라는 것은 사실 좀 많이 익숙한 단어잖아요, 귀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토테미즘하고 애니미즘하고 이게 좀 많이 헷갈려요. 외워두시긴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외우시는 방법. 일단 둘 중 하나를 먼저 외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뭘 외우시냐면은 토테미즘을 외우세요. 토테미즘에 곰하고 호랑이가 있죠. 곰하고 호랑이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죠? 단군신화 있죠. 단군신화에서 곰하고 호랑이가 쑥하고 마늘을 먹고서 버텼는데 곰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중간에 어떻게 했다? 토꼈죠. 그죠? 자, 호랑이가 토꼈어. 무슨 미즘? 토테미즘. 토테미즘은 호랑이가 토낀 거예요. 즉 뭐를 신으로 숭배한다? 호랑이, 곰을 신으로 숭배한다.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은 훨씬 암기가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색적인 거. 제주 한경 고산리. 요 제주라는 거. 제주도에 뭔가 선사시대 유적지가 표시가 돼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뭘 말하는 거다? 바로 신석기 유적지를 말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서울 암사동 유적지인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게 주먹도끼였다면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빗살무늬 톡입니다. 좀 이따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발견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부산 동삼동에서 폐총, 이게 조개 껍데기 무덤이에요. 나름 그때 당시 사람들도 조개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조개 껍데기를 아무데나 버린 게 아니라 한 군데 모아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일종의 유적지를 구축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황해 봉산 지탑리에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농경이 이 시대에 행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거겠죠. 특히 이제 서울 암사동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 여기서 이제 간석기라는 용어가 나오죠. 구석기를 또 다른 말로 뗀석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신석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간석기. 왜냐? 이제 돌을 갈아가지고 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석기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간석기 시대에 어떤 유물들이 있냐? 일단 갈판과 갈돌. 뭔가 이제 식물 같은 걸 채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 놓고서 밀어가지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농경 굴치고 농사가 시작됐으니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되겠죠. 땅을 팔 때 쓰는 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삽하고는 좀 많이 형태가 다르죠. 자, 정말 중요한 거 가락바퀴. 가락바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물어봤더니 그냥 사람들 중에서는 뭐 그런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거 뭐 도나스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왔던 대답이 뭐였냐면 맷돌 얘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가락바퀴는 옷감을 짜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가운데 여기 구멍에다가 막대기 같은 걸 끼워 넣고 보통 이제 삼을 많이 썼는데 그 삼 같은 식물 줄기를 이 안에 홈작이 안에다 끼워 넣고서 돌려가지고 실을 뽑아내는 그런 형태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락바퀴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바로 옷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서 이런 가면 같은 것도 만들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빗살무늬 톡이다. 자, 신석기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빗살무늬 톡입니다. 왜 이게 가장 대표적이냐? 농경이 시작됐죠. 그러면은 뭔가 음식물을 저장해야 될 수단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릇 같은 것도 개발이 돼요. 근데 이 빗살무늬 톡의 제일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뭐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희미하게 이렇게 빗살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빗살 무늬예요. 왜 이런 빗살이 있냐? 이거 멋으로 넣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시에는 토기를 굽는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굽다 보면 이게 깨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깨짐 방지 위해서 이런 빗살 무늬를 집어넣었던 것이 아니냐. 그게 가장 유력한 소리예요.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빗살 무늬 토기의 가장 핵심은 밑바닥이 어떻다. 이렇게 뾰족하더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렇게 뾰족한데 어떻게 저거를 쓰죠? 방법은 이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강이나 바닷가에 산다고 그랬죠. 거기 고운 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덩이를 살짝 파고 거기다가 탁 꽂아 넣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돌멩이 같은 거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받치면 되겠죠. 그죠? 이런 방법,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빗살무늬 토기를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집.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 움집을 위에서 찍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원형이고 가운데 여기가 바로 이제 화덕, 불을 피우는 자리입니다. 중앙에다 이제 난방시설을 설치를 해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위를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지붕으로 덮어가지고 반지하 형태로 살았던 형식이 바로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이게 꼭 2000년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대략 한 요 무렵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석기도 마찬가지고 구석기도 마찬가지고 초기철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꼭 그 연도냐 하면은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대강 그 주변이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조, 보리, 콩 등의 밭농사가 행해지지만 자, 중요한 거 일부 지역에서 뭐가 실시되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벼농사가 실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벼농사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똑같은 농사인데 신석기는 잡곡이었다면은 청동기로 넘어가면 드디어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잉여 생산물, 이제 드디어 먹고서 남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잉여 생산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청동기로 넘어갔을 때 획기적인 변화가 크게 보자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주요 도구가 석기에서 이제 좀 뭘로 업그레이드가 되냐면은
청동이라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금속을 쓰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청동이라는 것은 사실 좀 가격이 비싸요. 구리하고 주석하고 섞어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한중일 삼국 중에서 이 구리 주석 매장량이 가장 저조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해야 되실 점은 청동기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청동을 썼던 건 아니고 청동이 발명은 됐지만 여전히 뭐는 같이 병행해서 썼냐면은 섞이는 병행해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청동이라는 획기적인 도구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자, 그리고 벼농사가 실시되면서 잉여 생산물, 먹고 남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먹고 남겨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즉 계급 사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계급 사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청동이라는 물건을 누가 썼겠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여기서 좀 있는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썼겠죠. 자, 그래서 잉여 생산물로 인한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군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추장님이 나오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선민 사상을 갖게 됩니다. 나는 니들하고 혈통부터가 달라. 난 니들하고 종자가 다르다니까. 근본이 달라.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천손 사상. 그러면서 주변의 약한 세력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장악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나름의 국가의 형태를 조금씩 띠게 되었다는 거죠. 자, 청동기 시대의 주거를 놓고 보면요. 이 주거 생활을 놓고 보면은 반지하 원형에서 지상 직사각형 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상 형태예요. 이 지상이라는 형태가 중요한데 이제 원형에서 벗어나서 직사각형이라는 모양도 만들어지게 되고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벽을 쌓는 기술이 점점 발달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배산임수의 형태인데 배산임수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죠. 그럼 풍수질인가? 근데 이게 꼭 풍수질이 사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풍수질이 사상이 이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좋은 자리를 찾다 보니까 배산임수 형태의 지형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질이 사상이 꼭 아니더라도 옛날 분들도 대강 이런 형태의 지형이 좋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화덕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벽면으로 점차 이동을 합니다.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화덕을 중앙에다 끼고서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졌고 오히려 중앙 공간을 좀 더 활용하는 기법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음식물이 이제 더 잉여 생산물이 남게 되니까 그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저장 구덩이를 따로 설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군이 쳐들어올 확률도 생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생산물을 노리고서 적이 쳐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책과 환호를 설치해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뭐가 생기기 시작했다. 전쟁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무덤. 무덤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데 고인돌이 나옵니다. 자, 이 고인돌이란 무엇이냐? 이따가 뭐 사진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커다란 형태의 돌로 만든 무덤이에요. 이 고인돌은 뭐냐면은 이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커요. 이거 도대체 누가 매장된 거냐? 여기에 매장된 사람들이 누구냐? 답은 하나밖에 없죠. 지배계급. 계급 사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고인돌이라는 겁니다. 그 말고도 뭐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 등이 있지만 일단 고인돌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적지 부여 송곡리, 의주 미송리, 여주 흔암리, 울산 검단리 등이 있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부여 송곡리 정도만 조금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의주 미송리하고 한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도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주석하고 구리를 섞어서 만든 금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속의 시대인데 여기서 독특한 게 하나 있네요. 그게 뭐냐면은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 아니, 돌칼인데 얘는 뭐야 도대체? 돌칼인데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거 함정으로 정말 많이 나와요. 돌칼이지만 반달 돌칼은 어디에서 이제 쓰이게 되냐면은 얘는 청동기 시대에 쓰이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반달 돌칼 딱 제시해 놓고 이거 어느 시대 거냐? 청동기죠. 신석기 아니에요. 그거 꼭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비파형 동검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파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 이제 악기 중에서 서양의 바이올린 비슷한 형태의 악기가 있었어요. 요렇게 저처럼 푸짐한 몸매를 갖고 있는 그 비파를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거친 무늬 거울. 거친 무늬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친 무늬 거울인데 이거 보면은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거울로. 비춰질까요? 안 비춰질까요? 비춰지겠어요? 요거는 뒷면이고 앞면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앞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맨질맨질한 거울 형태입니다. 근데 그 뒷면에 이렇게 거친 형태의 무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친 무늬 거울. 자, 그리고 토기 삼총사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특히 정말 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볼 만한 게 바로 요 미송리식 토기죠. 왜냐면은 양쪽 허리 부분에 뭐가 있냐면 손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 때문에 좀 많이 물어보고요. 이 시대 청동기 시대 토기들 특징을 보면은 밑바닥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다. 신석기는 V자 형태, 그리고 청동기는 일자 형태 꼭 기억해 두시고요. 민무늬 토기예요. 그런 줄무늬 같은 게 안 보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토기로 굽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깨짐 방지 현상으로 굳이 그렇게 줄무늬를 그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민무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안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쁘게 색칠을 한 붉은 간토기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나중에 좀 더 뒤로 가면 여기에 아예 그림 같은 거 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거는 청동기가 아니라 이제 좀 철기로 넘어가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시대에 이제 또 중요한 것들, 이 농경무늬 청동기 알아두시고 일단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요게 좀 핵심이죠. 고인돌. 사실 남방식보다는 북방식을 훨씬 더 많이 물어봤는데 북방식, 남방식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요 다리 부분이 긴 게 북방식, 짧은 게 남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북방 지역은 날씨가 굉장히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시신을 지상에다 이렇게 매장을 했을 때 부패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남방 지역은 덥고 습하니까 부패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리를 낮춰가지고 아예 그냥 시신을 가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북방식은 좀 이제 시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고인돌을 제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고인돌 진짜 하이라이트가 제가 볼 땐 이거 같은데 이 넓적한 돌을 어떻게 올릴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올릴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땅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기둥 같은 경우는 이제 줄 같은 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세우는 게 되겠죠. 그리고 흙으로 여기를 이렇게 쭉 다 덮는 거예요. 흙으로 여기를 쫙 덮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통나무로 레일을 깔아가지고 들어 올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올려서 이거를 이 위로 올려서 덮는 거예요. 뚜껑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삽으로 어떻게 한다? 다 흙을 파낸다. 그럼 무슨 모양이 나온다? 요 모양이 나온다. 엄청난 일이죠. 이거 하는데 몇 명 필요할 것 같아요? 못해도 몇백 명에서, 이 고인들도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못해도 몇백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무덤을 만든다면은 그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바로 힘 있는 사람, 지배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계급을 상징하는 것으로 고인돌이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철기 시대입니다. 이 청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철이라는 것이 발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초기 철기 시대인데, 철기는 철기지만 이제 아직은 초창기 단계라는 뜻이에요. 기원전 5세기경 만주와 한반도에서 철기가 보급이 돼요. 자, 경제는요 이제 벼농사가 발전하게 되고 목축이 확대되면서 이제 슬슬 저수지 같은 걸 짓게 되고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국과의 교류. 그래서 중국식 돈을 써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다 중국식 돈입니다. 이런 중국식 돈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돈이 우리나라에 유통이 됐으니까 당연히 중국하고 교류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붓이 또 발굴이 됐는데 붓 뭐 하려고 썼을 것 같아요? 뭐 먼지 털어내려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한자, 문자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는요, 계급 분화가 더 가속화되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분리가 되고요. 이제 철기를 토대로 초기 국가가 서서히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거도 이제 형태가 다양해져서 평지에는 초가집, 산간에는 귀틀집, 보통 이제 통나무로 갖다가 이어붙여가지고 틀을 짜가지고 만든 형태의 집을 귀틀집이라고 해요. 각 지형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만든 그런 형태의 주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술도요, 풍요를 기원하는 바위 그림 같은 거, 특히 울산 방구대 바위 그림, 그 다음에 주술적인 성격을 가진 토우,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무덤도 이제 현대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무덤으로 많이 가까워지게 되는데, 널무덤, 그 다음에 또 동무덤, 뭔가 지금 관짝을 대신할 만한 그런 형태의 도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적지 같은 경우는 울산 반구대 바위 그림 같은 경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경남 창원 다오리에 붓이 출토가 되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붓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문자를 썼다. 그 문자는 뭐다?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한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구들을 놓고 보시면요, 이제 슬슬 청동기가 중국하고 좀 달라지는 독자적인 형태의 청동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철제 도구들도 당연히 나오죠. 이 대표적인 독자적인 청동기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세형동검인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세형동검. 왜 세형동검이냐? 낙지 중에서 세발낙지 있죠. 왜 세발낙지일 것 같아요? 다리가 세 개라서. 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낙지가 다리가 세 개면 그게 낙지인가? 다른 동물 아니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새는 무슨 새냐면은 가늘 새자를 써요. 그래서 이것도 가느다란 거. 즉, 이 띵띵한 몸매인 비파형 동검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가느다란 형태로 바뀐 것이 바로 세형 동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울 뒷면에 이 무늬도 옛날엔 되게 거칠었는데 이제는 잔잔한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 명도전. 돈은 돈인데 뭐처럼 생겼냐면은 칼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명도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하면은 엽전만 생각해가지고 그거 무조건 동그란 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가서 모양이 그렇게 잡힌 거고, 처음에는 희한한 모양의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 구멍 뚫린 것에다가 줄을 엮어가지고 허리에다 이렇게 차고 다니는 그런 형태의 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원 다오리의 붓. 이 붓은 문자를 상징하고 이 두 개는 결국 뭐를 의미한다? 중국과의 교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동무덤. 항아리로 만든 무덤이에요. 자, 그래서 관을 대신하는 그런 대체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조금 더 발전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의 형태가 되죠. 다만 이 항아리의 크기를 놓고 봤을 때 성인을 매장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어린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떴을 때 그걸 매장하기 위해서 맞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암각화, 바위 그림인데, 이게 암각화, 바위에다 그림을 그리려면은 철기가 좀 발전을 해야 돼요. 철 같은 걸로 쪼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지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거든요. 가만 보시면은 여기에 고래가 있습니다. 커다란 물고기들, 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려 넣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고기잡이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나름 이렇게 그림으로 기원을 한 것이 바로 요 암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선사시대 이야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이야기를 끝마쳤어요.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하고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인류가 동물하고 좀 다른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뭐였냐 했을 때, 가장 많이 짚히는 데가 뭐냐면은 바로 불의 사용입니다. 인류는 처음에 정말 연약한 존재였어요. 달리기가 빠른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지능도 그때 당시 인류는 현대의 인류에 비해서 한참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맹수가 나타나면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가 어떻게 해서 동물과 다른 길을 걷게 되냐 했을 때 바로 불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밤중에도 볼 수 있게 됐고, 추위를 견딜 수가 있게 됐고, 맹수를 쫓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워 먹음으로써 요리라는 기법이 발명이 돼서 거의 어지간한 동물들은 다 먹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입장에서는 불이야말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각종 신화에서 이 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뤄질 정도로 정말 인류한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불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류는 동물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됐는데 그 뒤로도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사시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아, 저 시대 사람들은 저런 것도 몰랐어? 아이고, 쯧쯧쯧.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면서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선사시대의 인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의 우리도 존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공부하실 때 꼭 이제 되새겨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역사를 공부하실 때요, 항상 우리 기준으로 그 시대를 볼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의 진정한 고민이 무엇이었나, 그러한 것들을 한 번쯤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냥 무시할 게 아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의 고민이 있었고 정말 치열한 삶을 산 끝에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철기시대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철기시대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제 이 철기시대가 왔어요. 사람들이 슬슬 국가라는 공동체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라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무엇이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